반갑습니다. 강경욱입니다. 16년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시험을 본 학생은 그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약간의 실수와 오류가 있었는지, 시험을 볼 학생들은 이 시험 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것인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시험이 있다면 혹시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0.1초 만에 답을 확정할 수 있어야지 공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어에서 이 발음은요, 우리가 쉬라는 이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이 외래어 표기에서 쉬라고 적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결국 영어에서 자음 앞에서의 이 쉬라는 발음은 슈라고 적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강조하면서 한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의하십시오 하고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해설 프린트는요, 실제 선생님이 문제풀이 등에서 다룬 문제를 첨부해 놨습니다. 결국 적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꼼꼼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0.1초 만에 나올 수 있겠죠. 쉬림프가 아니고 슈림프가 되겠습니다. 자, F는 피읍으로만 정대해서 풀이되고요. LD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리을리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플랫이라고 했습니다. 뉴턴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선생님 다른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도는 하인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어떤 문제로서도 만회가 되지 않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선생님 보조사는요,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해야 된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고요. 대표적인 보조사에 읊는 도만, 마저뿐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 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 자, 대조되는 대상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이 유력해졌습니다. 웃지만 말고 다른 말 좀 해봐. 다른 것으로만 제한해 얻은 것을 한정한다. 웃는 것만 한정한 것이 되겠죠.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두어야 한다. 따로따로 구별된다. 크게 어렵지 않았죠?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이 되겠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었고 충분히 1번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도 결국 어떻게 돼? 난도는 하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책에서 본 적이 있을까? 한번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실제 미소국어에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소국어에 수록된 내용에 보면 1권에 페이지 72페이지를 열어보면요, 보조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고요. 나에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나에 보면 은이라는 것은 대조의 뜻을 더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있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재에 모든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좋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고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 보도록 하죠. 3번 같은 문제는 다음 상에 어울리는 한자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김만중의 사시남전기에서 사시는 교시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사악한 교시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하는데
자,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 D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교시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유알림이 지휘지에서 돌아오자 교시는 처형돼 버리고 사시는 누명을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선징악이 고전소설의 주제라고 했고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한자성어는 철저하게 뜻 위주로 접근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모든 일이 바른 곳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 뭐가 됩니까? 사필귀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자성어는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뜻 위주로 접근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은요, 독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독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올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달라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학습법으로서 계속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한다면요, 충분히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독해 요령은 단락의 요지를 잡으라. 그죠? 단락을 끊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잡고 전체의 화제를 파악하시죠. 전체의 화제. 도대체 내가 뭐에 대해서 읽었지?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을 잡습니다. 자, 비교인지 대조인지 유추인지 이런 것 등이 있겠죠. 단어 구조의 의미를 잡고 필자는 도대체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났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죠.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둘씩 조를 지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다 연구원들은 참가자를 세 부로 나눠서 각각 2만 원을 주기도 하고요, 2만 5천 원을 주기도 하고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믿게 한 것이죠. 그 후에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에게 몇 가지 설문했는데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는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했습니다.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했다는 소리야. 자신이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네요. 부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2만 원을 받은 사람,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읽은 거야. 이렇게 읽으면, 자, 일단 이제 자기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교지 줄 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줄 쳤습니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읽었습니까? 자, 보수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서 행복감을 누가 느끼느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바로 행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보수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글의 전개 방식은, 첫 번째는 있지. 자, 3만 원을 받은 사람,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 2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은 있지. 구체적 사례죠. 구체적 사례라는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 사례에서 여기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이다란 일반적 견해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조금 더 심화된 문제로 만들면 이것을 귀납추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즉, 귀납추론의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차이,
3만 원을 받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만 원을 받은 것은 과도한 바로 보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2만 원을 받은 사람은 뭐였습니까? 충분하지 않다. 바로 충분한 보상이 없다. 충분한 바로 보상이 없었다 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된대? 3만 원을 더 받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만 원으로 덜 받아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 공정한, 공평한, 즉 같이 일했으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즉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 결국 어떻게 돼? 바로 동등한 대우다. 또는 동등한 보수가 되겠죠. 이 보수를 받은 것이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 이런 것이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독해가 나오면 일단 다시 한번 바로 단락의 요지를 잡으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파악하자. 그리고 그 글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쓰인 어떻게 돼? 바로 단어나 구절의 의미 중에 독특한 게 있으면 잡아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이 뭐 한다? 바로 이 필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필자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동일한 일을 했을 때 동일하게 평등하게 같은 보수를 받았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볼까요?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한다.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남들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바로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하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독해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침착성을 가지고 읽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도는 중2 문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독해가 나왔습니다. 독해는 차근차근 읽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줄을 빵 쳐줘야 되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왔습니다.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반성할 수 있는 도시. 문명관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돼? 가치관이 되겠죠.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보면 문명관, 즉 문명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명을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봐야 된다. 이런 소리네요.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독해를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로마를 먼저 봐라. 왜냐하면요, 문명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명관과 가치관을 이 로마를 보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여행할 때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 유력한데요. 자,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좌우. 그 다음에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된다.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난도 중에 해당하는 독해가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수능은 지문이 깁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지문이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침착성만 가지고 세밀하게 차분하게 독해를 하면 모든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죠.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죠. 아주 짧은 글이기 때문에 너무 쉬웠습니다. 한 단락이니까 한번 가볼까요? 평화로운 시대의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인의 조국에 바로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을 부르키는 선구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바로 위기에 빠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선구자와 예언자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가 나오겠죠. 스스로 군대를 갖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던 겁니다. 예가 되겠죠.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었던 이탈리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승항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하에 있었던 벨기에 또 나왔죠. 자,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가 포인트죠. 시인은 국가나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언가도 되고 선구자도 되어야 된다. 결국은 뭐가 된다? 시인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요? 시인은 뭡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생명 아니죠? 운명 아니죠? 시인의 사명감.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가지면, 즉 독해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도는 중에 해당되겠죠. 자, 이제 7번부터는요 문학이 나왔습니다. 시가 나왔는데 문학이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감상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현대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의 감상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시는요, 배웠다 안 배웠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됐지? 배웠다 안 배웠다로 접근하지 마라. 자,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이 5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시의 상황을 파악하자. 됐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른 시적 화제의 태도를 잡고요. 그 다음 표현법 중에 아주 중요한 역설법, 반어법, 공간과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같은 것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자. 그 다음에 시어 식구의 의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5개. 알지? 자, 이 5개를 익히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나왔습니다. 기억 리얼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열무 30단 흘리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넌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적 상황을 체크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유년이죠. 그래서 유년을 회상했습니다. 유년에 대한 바로 회상 또는 유년에 대한 기억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바로 기다림이 보이죠. 기다림이 보입니다. 자, 누구에 대한? 엄마에 대한 기다림이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시적자의 태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역설법 없습니다. 반어, 감정이입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공감각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돼? 이렇게 놓고 뭐 다른 은유법, 비유법 나오면 맞출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어 식구 의미 한번 보자. 열무 30단 흘리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엄마는 바로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오시네. 바로 해는 시든지 오래도록 안 오신 거야. 안 오셨습니다. 자, 기다림이 보이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겼어. 이 찬밥이 시적 바로 자를 나타내고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숙제를 천천히 계속해도 그래도 엄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보이죠? 기다림이 보입니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라고 해놨습니다. 안 들리네, 기다림 계속 나오죠.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되나요? 이게 시적자의 심정이 되겠죠.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까지 들리네요. 그러니까 금간 창틈에서 부유하진 않고 가난한 시적자의 유년 시절이 보입니다.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시적 상황이 되겠죠.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유년 시절이겠죠.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시적 뭡니까? 바로 이 시어의 의미 이 정도 이런 체크할 수 있고요. 5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유년 시에 대한 회상인데 엄마를 기해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쁜 유년이었어? 아니면 슬픈 유년이었어? 슬픈 유년이겠지. 결국 엄마를 기다리던 슬픈 유년 시절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과 해상이 보인다.
여기서 만약에 마음을 적으면 애상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접근해보죠. 해가 지고 기억에 해가 시든 저울에 해가 지고 밤이 깊어 간 시간에 경과가 나타났다. 오래도록 시간이 흘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찬밥처럼 밤에 방에 당겼다. 관심을 받지 못해 외롭다. 외로운 상황. 괜찮죠? 자,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공부하기 싫은 어린 나이의 마음,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계속 천천히 한 건가요? 숙제를 하면서도 엄마를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는다는 개념이지. 결국 이 천천히 해도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부를 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다림의 간절함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넉넉하지 않는 가정 형편이 보입니다. 자, 다시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라고 신원 접근하지 마시고요. 생소한 작품이라도 5개의 감상법을 갖고 접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습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난도 중임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풀면서는 딱 찍을 수 있었는데 한번 이것도 풀어보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뭡니까? 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일단 바로 시적 상황을 체크하라 해서 일단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죽음이네. 그래서 죽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시적 자의 태도는 자, 죽음은 두렵고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자연스러운 수용이죠. 즉 죽음에 대한 긍정적 바로 수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봐봐. 자,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진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하늘로 돌아가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야. 역설법, 반어법, 공감각, 감정이 이번 없지만 도치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출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시어 19염이 한번 봅시다. 또 한번 보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겠답니다. 됐나요? 죽음이 되겠고요. 그죠?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이슬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이슬 같은 것이 인생이다. 결국 바로 어떻게 돼? 꿈과 같다. 또는 저 답은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손에 손잡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순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죽음을 수용할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바로 요 노을빛도 이슬과 동일한 의미가 될 겁니다.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이 인생. 이 뭡니까? 잠시 꿈 같은 이 인생. 이 인생이 끝나면 바로 이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순응해서 나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자, 수용하고 있죠? 아름다운 세상 소풍.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그지? 자기가 사는 인생이 소풍이래, 소풍. 긍정적 삶의 태도 보입니까? 소풍.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것이다. 아름다웠대, 인생이. 삶의 긍정적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볼까? 이게 실제 선생님 교재에 있었던 바로 내용이 되는데요. 3권에, 미서국어 3권에 105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보면, 여기에 약간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슬이라 했고, 여기 노을빛도 선생님이 아까 체크했던 것이죠. 인간의 유한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왔죠. 결국 인간의 유한한 삶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바로 아까 여러분 선택지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시련, 자식을 위한 이 눈물로서 진주가 뭡니까? 바로 자식이 되겠죠. 어머니의 희생으로서 자식들을 뭡니까? 이렇게 길러내신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반짝이는 나뭇잎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 같습니다. 이 자연의 경쾌함, 생명감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유한한 인생과 같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과 같네요. 유한한 삶. 괜찮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는 것이 보이네요.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 자유로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잠시 머무는 이 인생, 나중에 내가 죽음을 맞을 때는 자연스러운 바로 인생의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 태도를 가진 이 시적자는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시가 이 시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9번. 두 한자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한자가 있다고 한자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한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광정. 어디서 배웠습니까? 기미독립선언서에서 개선광정하야. 즉, 어떻게 돼? 제대로 고쳐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런 것입니다. 확정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런 소리야. 결국 유의어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부상은요, 해가 뜨는 곳이라 했죠. 함지는 해가 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대야. 결국 1번과 2번 중에 하나 답이야. 됐지? 자, 일단 넋을 놓으면 안 됩니다. 중상모략하지 마라 이러죠. 비방하라. 헐뜯는 거야. 이것도 유의어가 됩니다. 갈등과 알력은 여러분 어떻게 돼? 실제 우리가 한자에서도 우리가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갈등하고 알력은 서로 또 부딪히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결국은요, 이 확정과 광정, 갈등하라도 답은 뭡니까? 2번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래요? 함지, 부상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자, 3권입니다. 미소국어 3권에 300, 바로 44페이지에, 선생님, 여기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부상지척에 이게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에서 선생님이 진짜 크래커 품으면서 강조했던 건데,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이 명월, 달을 기다렸는데, 자, 여기에 해 뜨는 곳 대놓고 반대말로 함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고전은요, 콕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꼭 나온다라는 거야. 꼭 나온다는 거에 이게 있었던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상과 함지, 반의어를 찾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요, 바로 난도는 중 정도로 봅니다. 자, 이제 10번 한번 볼까요?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왔습니다. 자, 차근차근 또 한번 보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의 배에 대해 교수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의 지혜를 설명한 책 참 흥미롭던데 전통 선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김 교수가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할까 합니다. 판옥선 있네요. 판옥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판옥선은요, 임진왜란 때 활용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저 구조가 바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건밀 부분이 평평하게 만든 것인데 이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방향 전환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간만에 처약한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상에서 얼마나 위력적인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평저 구조가 뭐였죠,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가 이걸 몰랐었는데, 선생님 들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진행자는 몰랐던 거 아니면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지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한 것도 존재하지 않죠.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옥선에 대해서, 평저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떤 위력을 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했죠?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 내가 그 임진왜란 때 사용한 배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말하기 영역과 관련되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독해력을 바탕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도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난도는 중 정도로 봅니다.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자, 11번인데요. 띄어쓰기는 선생님이 진짜 계속 나온다 했잖아. 아, 띄어쓰기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했고 반드시 배운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띄어쓰기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배운 게 있는지. 우리는 바로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스랑이보다 스승이라기보다는 보다는 즉 조사어민은 몇 개이든 붙여서야 된다. 이게 붙여서야 되겠네요. 그죠? 그는 항소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는 붙였습니다. 같이는 붙였습니다. 같은은 띄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루 종일 밥은커녕 바로 물 한 모금도 은커녕 눈커녕은 붙여 쓴다라고 선생님이 진짜 설명을 많이 했던 건데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어 있고 선생님이 제시한 프린트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거는 나온다라고 언급했고 모든 선택지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바로 문제풀이에서 다 다루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난도는 하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틀리면 만회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너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순수 우리말은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제2외국어에 진배가 없다라고 했죠. 시간이 될 때마다 풀어서 이 뭡니까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아, 이거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어휘량을 늘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해미. 자, 한치 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구나. 해미 때문에. 해미는 바다 위에 짙은 안개이다. 이제는 안갚음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갚음은 부모님의 은혜 같은데 보답하는 것이고 한 끗 차이지만 안갚음은 원수를 갚는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짜 강조한 내용이 딱 나온 거야. 선생님 보는 순간 웃었습니다. 와! 그럼 딱 찍은 거야.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안갚음. 그 옳다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볼성 살았다라는 거 있었죠. 바로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도 있었고요. 상고대가 있는 풍경,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설입니다. 예상한 어휘였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어휘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한 어휘였기 때문에 우리 미소 패밀리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여줄까? 진짜 한번 볼까요? 자, 해미 보입니까? 2권입니다. 미소국어 2권에 110페이지에 나왔죠. 해미, 바다 위에 낀 아주 짙은 안개이다. 해미를 만나 배가 바로 바윗 불에 부서졌다는 것이다. 정확히 언급했잖아. 그렇지? 자, 또 볼까요? 자, 여기에 이런 보면 안갚음이라 해서 부모의 은혜에 갚는다. 딱 이렇게 나오죠. 미소콕에 안갚음이라 해서 비교하라 그랬죠. 뭐라고? 남이 저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 원한 같은 것을 갚는다 했죠. 정확하게 보입니까? 자, 상고대는 여러분 봐봐. 상고대. 미소콕 2권입니다. 2권에 바로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페이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서리에서 무서리와 상고대가 있는데 상고대는 초목에 내려서 눈같이 된 설이다 라고 있고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면서 사진으로도 보여줬잖아.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상고대입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이 이렇게 눈이 붙어서 꽃처럼 예쁜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진짜. 틀린 사람은 정말 어떻게 돼?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것도 난도는 뭡니까? 중정도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가 있는데요. 아우 진짜 이거 나온 순간 0.1초만 딱 0.1초 딱 그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0.1초 만에 맞췄을 때는 영어 같은 데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음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그런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있지 콘데요. 콧망울이 아니고 마치 방울처럼 생겨서 콧방울이라고. 이거 있지 콧방울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크랙거품 물면서 얘기했는데 맞췄습니까 진짜? 틀린 사람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콧망울 0.1초 만에 끝내버렸죠. 콧방울입니다. 다음 나왔죠? 언떨결에 콧방울을 벌린 거면서 안 되고
방울이죠. 망울이 아니고. 눈초리, 눈꼬리도 된다 했죠. 귓밥이고요. 장단지가 되겠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하지 않은 책이 있었다면, 즉 언급하지 않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중이라고 넣었지만 미소 패밀리 우리 뭡니까? 학생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래? 선생님이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에 보여둔 내용을 보여드리죠. 자, 보이나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딱 보이고 있습니까? 콧방울 보이나요? 콧방울, 콧방울, 콧방울이다, 콧망울 아니다 라고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던 어휘가 그대로 주제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특별히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 하진 않겠죠. 그래서 매 시간 선생님이 이건 꼭 알아두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잘 익혀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겠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죠. 자, 14번은요, 수필인데, 수필은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을 파악하자. 경험과 체험을 파악해서 교훈성을 잡고 추론 방식 중에 독특한 것이 있으면 잡아주고 단어와 구조름이 감상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죠.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사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좋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자,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죠.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됐죠? 만약에 거울이라면 어떻게 될까? 누추하게 있고 조금 꾸미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본성까지도 누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거사는 그걸 말하려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가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했지만 나는요 그 거울을 보는 것은 흐린 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거사와 나그네의 뭡니까? 나그네가 되겠죠? 나그네의 대화가 나와줬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겉모습으로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결론은.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이게 외면이 되겠죠? 외면이 될 겁니다. 외면으로, 자, 사물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뭡니까?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이 지문을 약간만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 거사와 바로 나그네의 거울을 통한 얘기가 결국 인간에 대한 평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거울이라는 구체적 사례에서 바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 인간이라는 어떻게 돼? 구체적 바로 사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법적 추론이라죠. 유추법적 추론. 이것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하게 눈에 띄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는 뭐로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속의 본성은 깨끗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겉모습이죠. 겉모습으로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뭡니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정도가 되겠죠. 됐나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바로 예를 한번 볼까요? 잘생긴 사람이 좋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거사의 현실적 인식이다. 맞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돼? 송중기 같은 사람은 적겠죠?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은 많겠죠? 이게 나하고 진짜 거사하고 같은 태도네, 그지?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과 지혜와 안목 등을 비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겉모습으로 사람의 본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본성이 뭘까요? 도덕성, 지혜, 안목이 되겠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에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 인간 세상, 즉 자기가 삶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알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높은 의지는 없잖아. 의지. 어떤 지사적인 태도 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았지? 자, 이거는 여러분 봤을까? 선생님 보여줄까? 자,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프린트에 선생님이 제시해놨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출눈물이라는 교재에서 정확하게 이 지문을 그대로 다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지? 한번 프린트 참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15번으로 여러분 가보도록 하죠. 자, 15번 같은 문제. 선생님 이거 진짜 아까워 틀린 사람도 알지. 여러분 그 프린트를 통해서도 보지만 이거는 정말 많습니다. 왜 다수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다수. 이런 문제 유형은 나올 것이라고 선생님이 정확히 예측했거든. 동영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건 시간 끌기 위한 것이니까 3번과 4번의 답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혹시 문제풀이 들은 사람은 기억납니까? 자, 그럼 한번 보자. 이런 문제는 답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한 개 한 개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만약에 답이 있다면요, 이거는 문제의 목적성하고 빗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로 3, 4번에 주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번 찍으면 또라이인 거 알죠? 자,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이죠?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로 수정하는 걸 좋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방치한 채,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 치유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괜찮죠? 넣어보니까.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떡 먹은 입 쓰러치듯, 자, 이거 봐봐. 아랫돌 빼어 윗돌 깨기. 이거 이런 뭐야? 이건 임시방편적이라는 소리잖아. 임시방편으로만 하고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대입해주면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겨울 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봤나요? 자, 경원시하다 라는 표현은 있지만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여기 경원을 사서 이런 것도 없어. 경원시하다 이렇게 되겠죠. 멀리하다 또는 어떻게 됩니까? 욕하다 또는 비난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어병하도록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 경원을 사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한 개 한 개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침착성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장을 주고 이렇게 태고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침착성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이런 제시했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까요?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16번. 안긴 문장이 바로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주성분 보자. 주성분 뭐 배웠죠? 주성분은 주어로 쓰인 걸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목적어로 쓰인 거 있죠?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인 거 있죠? 그 다음에 서술어. 이게 바로 주성분이야. 이렇게 쓰이지 않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16번 한번 보죠. 그 학교는 눈입니다. 교정이 선생님이 뭐라 해서 수업 시간에 주어의 역할하는 조사가 두 개 연결되면서 서술어에 줄을 치면 이것이 서술절이다. 서술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술절. 서술절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선 탈락. 됐습니까? 두 번째. 농부는 비가 오기를, 자, 비가 오다 이렇게 주쳐주면 되겠죠. 자, 다자 빼버리 억지입니다. 이건 명사절이 되겠네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어 있고, 를 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목적어 역할. 이것도 예선 탈락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놀다가 갔습니다. 이것이 자리를 수식했습니다. 체언을 수식했으니까 이것은 관형절이 되겠네. 관형절인데,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했는데, 관형어 있어 없어? 없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딱 나왔지?
되죠? 그래서 주성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나왔고요. 대화가 어디로? 바로 대화가 어디로 튄다. 이렇게 되겠죠?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다를 수식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다라는 서술을 수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부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만 이 모르다가 타동사야. 타동사는 뭐가 있어야 될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성분만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돼? 아는 문장, 바로 그 다음 이어진 문장 이런 것만 공부했으면 이게 뭘까라고 했었지만 주성분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유사한 문제를 또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난도는 중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17 여러분 보도록 하죠. 17. 자, 볼까요? 밑줄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한자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중요한 한자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라. 그리고 한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포기해버린 사람은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번 시험은 어렵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간섭, 바로 결함, 척결 다 우리가 읽은 거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틀린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한자였습니다. 이성을 가진 출제위원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한자를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아주 귀퉁이에서 꺼내서 틀려봐 하고 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한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틀려야 돼. 이런 사람만 아니었으면 한 번쯤 접근할 수 있었다는 문제죠. 자, 한번 볼까요? 사주 있었습니다. 사주였고요. 간섭이 있었는데 간섭은 있지. 여기에서 이 간자가 사이 간자를 적었는데 이 간자는 어떻게 돼? 줄기 간자라고도 쓰이고 있고요. 이 다른 거 방패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자가 뭐로 되는가 하면 간여하다는 간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간여하다 이런 개념으로 뭡니까? 쓰기 때문에 이 사이 간자가 아니고 간여할 간자, 미칠 섭자라고 해서 간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죠. 그게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 교재에 보이죠? 239페이지에 문제로 선생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간섭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족 말고 사주라고 읽으라 그랬고 척결 정말 자주 나옵니다 라고 했는 건데 틀린 사람은 앞으로도 한자는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 것에 실천만 한다면 반드시 지방직 서울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자를 맞힐 수 있고 다음 국가직의 한자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실천하시죠. 됐나요? 자, 18번 여러분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개의 몸에 진드기가 있는데요. 미친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쏘고 한번 헤쳐보세요.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받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머리와 가슴에 붙어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수컷의 몸 길이는 2.5mm 정도, 암컷은 7.5mm 정도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립니다. 한 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박은 진드기의 머리죠. 돌아 나올 줄을 모르죠. 죽어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죽습니다. 나는 이것을 몰두라고 합니다. 이게 몰자를 박는다야 박을 몰에다가 머리 두자입니다. 원래 몰두라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정신과 신경을 온통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모양을 몰두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몰두라고 해요. 머리 박은 것을 몰두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야. 결국 일상적으로 쓰는 몰두를 머리를 박고 있는 진드기에 표현해서 몰두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풀이한 것에서 우리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 왜 이러니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열심히인 그 몰두가 아닌 그들의 머리를 박았다라는 그들의 의미로 짐짓받아들여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바로 난도는 중정도로 봅니다. 자, 이제 19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선생님이 자 3권에서 수업하면서 시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은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가는 시골자가 이 그들 중에 시골자가 있었네요. 또다시 입을 버렸습니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해도 요번은 연순한데가 가는 곳마다 순사 헌병 일제시대라는 것이 보입니다.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그러니까 쪽발인 것 같네요. 그죠?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참 소나기도 바로 힘도 세지만 인물은 뭡니까? 바로 인물이야. 결국 어떻게 돼? 조선 애들을 완벽하게 자기 소나기에 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매우 강력한 모양입니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든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것이 또 뭡니까?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만 들이고 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 되겠습니다. 표독한 위인과 시골자 그들은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1인칭 시점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 얘들이 우리 민족이 되겠죠. 속아서 바로 들이 속아서 지상에 바로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강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폐에 바로 술중에 빠져 넘어가는구나. 결국 이거 어째 결국은 어떻게 돼? 꼭 꿰었어. 즉 조선 사람을 꿰어서 이런 탄광 같은데 팔고 있다는 인신매매와 비슷한 것이 되겠죠. 하는 생각하면 나는 또 한번 그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이 작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인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지? 원래 만세전은요.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시된 부분에는 나라는 인물이 일본인들을 지켜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소설은 어디를 발췌하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인물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거잖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작품 밖에 전지적인 소설자가 일어난 전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했다 있었습니까? 나라는 인물이 일본인들을 관찰하고 적은 것이다. 보입니까? 바로 나온 것 같네요. 자, 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작품 밖에 있는 소설자가 관찰자가 되어서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돼?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겠네요. 그죠? 작품 속의 소설자가 작품 밖의 소설자가 교차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런 것은 여기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시점은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 발췌 부분에 따라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인데 대화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자, 거기 볼까요? 그라이스네요. 그라이스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4가지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주고받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말하지 마라. 이게 양의 경륜입니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말은 하지 마라. 이게 질의 경륜입니다. 셋째,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는 관련성의 경륜. 그 다음에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태도의 경륜. 4가지 경륜입니다. 양과 질, 관련, 태도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4가지 경륜을 바로 위배하는 일상대화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바로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놨어. 자, 독해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 한번 했습니다. 체중이 얼마나 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자, 체중이 얼마나 되니? 55kg인데요.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체중만 물었잖아.
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키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 자, 다시 한번 위로 가볼까? 위로 갔을 때 첫 번째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마. 양의 경률이라 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보니까 52kg인데 가벼운 편입니다. 키에 대해서도 말했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돼?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양의 경률을 위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맞춰서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얼마 전에 시민운동체가 있었다면서 100m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 근거가 없는 거죠. 바로 지뢰 경률을 위반했습니다. 너 몇 살이니? 저는 17살이고요. 저는 15. 자, 형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잖아. 양의 경률이죠. 자, 저 점심은 뭐 먹을래? 생각하면 마음 내끼는 대로 모호하게 말했죠. 이게 태도의 경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됐나요? 자, 선생님은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16년 시험은 상인 거, 결국 누구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정말 극소수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 약간 있지, 특정 분야에 좀 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 실수를 좀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실수를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최상위권, 알죠? 국어에 대해서 거의 이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한 95점 정도, 잘하면 10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은 이성적으로 만약에 출제되었다면 80 합격선 정도는 85점 이상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도 합격선까지 예상한다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출제한 16년 시험에서 선생님 앞에 기출문제 풀이를 했었는데 경찰직 시험보다는 한 2문제 정도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그러니까 경찰직 시험 문제보다는 2문제 정도 쉽고요. 사회복지직 문제보다는 1문제 정도 더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선생님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선생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 꼭 하세요 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기본서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봤었어도 비껴나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기본서를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려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 되나요? 독해는 생소한 지문을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2개 정도씩 읽어주는 학습법 필요합니다. 문학은 어떠한 지문이 나와도 어떠한 작품이 나와도 기초감상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른다면요, 앞으로 전개되는 국어 어떤 시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시험을 본 사람은 이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잊고 앞으로 전개될 서울시나 지방직에서 이번에 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서울시와 지방직에서 또는 다음 국가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고득점 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선생님이 찍어드릴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